안녕하십니까. CJB 시사 공방입니다. 새해를 맞아 지난주에 이어 지난해 충북의 주요 성과 그리고 올 한해 정치 전망과 과제를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지역구 의원 두 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맡고 계시는 충주 지역구의 이종배 의원, 그리고 제천시장을 역임하고 국회 입성에 성공한 제천 단양의 엄태영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반갑습니다. 자, 새해를 맞아서 이제 도민 여러분들 또 오랜만에 또 이렇게 뵈실 텐데요. 이종배 의원님부터 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존경하는 충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축년 새해를 맞이해서 도민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가 확산되고 또 장기화됨으로써 우리 도민 여러분께서 일상을 빼앗기고 또 경제도 매우 침체된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2021년 금년에는 국민들이 다시 일상을 되찾고 경제가 활력을 되찾는 그런 뜻깊은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보만리 흰소띠입니다. 우보만리의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희망을 찾아서 가다 보면 우리의 소망이 꼭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으로서 국회에서 우리 소망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난 선거 때 뵙고 오랜만에 뵙는데 네. 그래도 뭔가 다 친숙합니다. 그 정책위의장으로서 또 주호영 원내대표 옆에서 이제 뉴스에서 계속 뵈서 볼 때마다 좀 도민으로서 좀 반가운 마음도 들고 아마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느낌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자, 엄태영 의원님도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충북 도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황소 마냥 힘찬 기운이 충북 도민 여러분께 늘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덕담과 희망을 얘기해야 될 연초인데요. 요즘 여러 가지 막 어렵죠. 코로나 전국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가중되다 보니까 참 언제 이 터널을 빠져나갈지 참 걱정입니다. 힘내시라는 또 좀 더 버텨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저는 올해 국회 처음 입성을 해서 산자위의 배정을 받아서 산자위에서 중소기업 또 소상공인 자영업을 위해서 예산과 또 정책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해왔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충북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역의 발전과 우리 도민들의 평안을 위해서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엄태영 의원님께서는 그 초선 의원으로서 그러니까 아마 그 엄태영 의원 하도 많이 보셔서 제천 단양 지역 주민 여러분들은 예전에 국회의원 한번 하셨던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작년에 처음 되신 거예요, 국회의원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7개월여 정도 이제 일하셨는데 어떠셨는지가 좀 궁금해요. 네, 지난 7개월 동안 이제 활동을 했습니다만 참 여러 가지로 전 소회가 참 많습니다. 그동안 지방의원 8년, 제천시장 8년 하면서 지역에서 여러 활동을 해오면서 지역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한다고 이제 자부를 하다 보니까 중앙에 가서 일 욕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제가 또 원했던 산자위에 들어가게 되어서 지역의 소상공인 자영업 비율이 높은 또 단양의 여러 가지 산업의 어려움이 많은 그런 지역을 대변해서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또 예산적으로 많은 활동을 한 것 같고요. 특히나 예결 소위에서 제가 개수조정 소위로 또 활동을 하면서 충북에 한 988억 정도의 예산을 증액하는 데 또 일조를 했고 그래서 충북의 올해 예산이 6조 8,200억 정도로 이렇게 좀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천에서도 또 제천 단양 여러 가지 수건 사업에 대해서도 물꼬를 트는 그런 여러 가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고요. 내년도에는 좀 더 폭넓게 법안이나 예산 면에서 또 지역에 꼼꼼하게 좀 현안 문제를 챙기는 그런 활동에 좀 주력하고자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예결위 초기까지 가셔서 이제 많이 바쁘셨을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는 좀 어떠셨나요? 국회에 이제 처음 가신 건데 생각한 거대로다 아니면 뭐 그런 느낌이셨나요? 아니면 이거 생각했던 것보다 더 전쟁터인데 뭐 이런 느낌이셨나요? 어떠셨나요? 그렇죠. 저는 뭐 중앙정치 입문을 오래 전에 해서 국회 여러 가지 분위기나 상황은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만은 또 막상 당선돼서 국회 들어가다 보니까
또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또 새롭게 해야 될 일, 또 네. 새롭게 공부하고 준비할 일도 많았고, 특히나 저희가 103석의 외소 야당으로 출발하다 보니까 지난 정기국회 때 모든 국민이 보셨습니다마는 여당의 독주 내지는 폭주에 저희가 대항하느라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도 또 지역의 예산이나 현안을 챙기느라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보다 더한 국회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 여수한 야당의 입장에서 새로운 국면에서 국민들을 대변하고 또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건전한 야당으로서 차기 정권 교체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고자 하는 그런 각오입니다. 네. 자, 이종배 의원님께서는 3선 의원으로서 또 이번에 그 활동을 또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그 전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 있으셨나요? 네. 참 삼선 하면 이제 중진 의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덧 그렇게 중진 의원이 될 때까지 성원해 주신 우리 시민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또 시민 여러분들의 성원 덕분에 당의 아주 중요한 직책인 정책위 의장을 맡게 됐습니다. 21대 들어서 우리가 워낙 적은 소수로서 이 거대 여당을 대응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정책의장으로서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원 구성부터 그전엔 종전에는 국회의장을 맡으면 상대당이 법사위 위원장을 맡고 이런 네네. 걸 관리로 돼 있었는데 이걸 다 맡겠다 이러니까 원 구성부터 상당히 차질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위원장을 한 석도 안 갖는 그런 결과가 나오긴 나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여당이 입법 독주를 하고 뭐 입법 독주를 넘어서 입법 독재까지 해서 제대로 된 토의도 없이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임대차 3법이라든지 네. 상법, 공수처법, 뭐 전단금지법이라든지 국정원법 이런 것을 토의 없이 일방으로 그냥 밀어붙였어요. 그래서 문제도 많은데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필리버스터도 하고 네네. 여러 가지 노력을 했던 그런 생각이 나는데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제 국민들에게 진정으로 좀 처절하게 반성을 하면서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펼치자 이런 입장에서 정책위 의장으로서 나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호 법안도 코로나 위기 극복 민생 지원 법안 8개 법을 해서 지금 이제 4개 법 통과됐는데요. 이런 것도 하고 본 예산에서도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긴급 재난지원금 3조하고 백신 하나도 없던 백신 구입비도 저희들이 요구해서 9천억을 했다든지 또는 뭐 참전수당 올려주는 것, 누리과정 올려주는 것, 네. 또 뭐 병해충 이런 거 보상해주는 것 이렇게 민생을 위한 예산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 엄태영 의원님이 소위 들어가서 많이 고생을 했는데 이렇게 네. 했고요. 또 지역을 위해서도 또 예산 확보하느냐고 저도 많이 애를 써서 역대 가장 많은 6,500억이 넘는 그런 국비 예산도 확보를 했고 지역의 과수화상병 네. 또 뭐 댐으로 인한 피해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한 법안도 제가 제출을 했습니다. 그거는 좀 이따 제가 또 차차 그렇게 하시죠. 자세하게 또 여쭤보겠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네.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가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거를 또 신경 쓰셔야 물어보실 되잖아요. 거죠. 예. 네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는 공약개발단 총단장 역할을 맡고서 좋은 공약으로서 국민들에게 우리 표를 좀 많이 주십사 하는 그런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책위장을 하면 또 전체를 담당하기 네, 때문에 그렇죠. 정신이 없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하시니까 어렵긴 어렵는데 좀 그래도 좀 하니까 보람이 됐다 뭐 이런 느낌이신가요? 아니면 너무 힘들다 뭐 어떤 느낌이세요? 네, 뭐 힘든 것도 많고 보람도 있는데 우선 힘든 거는 정책 개발하는 거는 뭐 당연히 하는 거지만 네. 우리 당 의원이 소수다 보니까 우리가 만든 정책을 관철시키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당에서 반대를 하면 우리 당 정책을 관철시키기가 어려운데 그전에는 이렇게 서로 좀 주고받고 협상도 하면서
우리가 몇 개 받으면 우리 거 좀 받아주고 이러는데 너무 일방적으로 독주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어렵다. 스트레스셨겠어요. 예, 하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서도 국민들이 공감하는 그런 정책이면 또 여당에서 안 받을 수 없으니까 그런 정책을 좀 많이 개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잠시 근황 얘기를 좀 드렸는데 네.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그 이제 도민 입장에서 뉴스에서 자주 뵈서 좀 친근하기도 하고 반갑기도 했는데 좀 뭐 인지도가 좀 올라갔다거나 좀 뭐 그렇게 더 알아보시는 분이 많아졌다거나 그런 것도 있나요? 좀? 네, 그렇습니다. 제가 서울 같은데 무슨 행사 같은데 네. 요즘 뭐 자주 못 가지만 그런데 갈 때도 이렇게 알아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네. 저로서 응원해 주시는 분이 많아서 또 반갑고 고맙습니다. 네, 앞으로도 열심히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짧은 기간이었지만 한 작년 5월 말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6월부터 이제 제대로 이제 시작을 했고 뭐 코로나 때문에 또 정신도 없었고 또 상대적으로 여당에 비해서 방금 고충도 얘기를 해주셨어요. 뭐 여러 가지 추진하려고 하는데 또 추진도 쉽지 않았는데 그 안에서 개인적으로 또 법안도 발의하고 또 지역을 위해서 많은 일도 해 주셨을 텐데요. 기억에 남는 의정 활동, 뭐 정책, 법안 뭐 관련해서 좀 소개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먼저 우리 제천 단양이 예, 한반도 중심의 문화관광 도시로서의 그 대표성이 있는데 그동안 그만큼 가치를 인정 못 받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중부권 글로벌 관광도시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또한 우리 단양이 이제 전국에 24개 그 군 중에 대표인데 그게 무엇이냐면 특례군을 지정받기 위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3만 이하 또 평방 킬로미터당 40명 이하의 전국의 24개 군 지역이 네. 특례군 지정을 위한 노력을 해왔는데 지난 20대 국회에서 폐기됐어요. 제가 또 2호 법안으로 그걸 발의해서 지난 12월 9일 날 정기국회 마지막 날 본회의 통과하는 그런 통과됐나요? 성과를 얻었습니다. 앞으로 대통령 영에 의해서 행안부 장관이 같이 협의해서 특례군에 대한 특별 지정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는 데에서 많은 의미가 있고요. 그러면 그거는 제천 단양에 어떤 그 지원이 되는 건가요? 그 법에 의해서? 제천은 말고 단양이 그런 3만 이하의 군 지역에 특례로 지원하는 그런 법안이 통과되었으니까 네. 일단은 좀 전국적인 현상이지만은 제가 발의했고 또 단양 군수가 의장이다 보니까 저희가 중부권에서 발의한 것이 통과됐다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산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가 올해 공모 사업을 한 6개 정도 후반기에 되었죠. 네. 그 공모 사업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제천 같은 경우는 이제 제천역의 역세권에 대한 뉴딜 사업, 또 서부시장을 중심으로 한 서부 지역의 뉴딜 사업이 확정이 되었고, 또 단양이 한 420억 규모의 도심 재생 뉴딜 사업이 또 확정이 됐습니다. 단양군이 신단양 옮긴 지가 지금 35년 만인데 도심을 다시 리모델링하고 또 새롭게 변화를 주는 그런 뉴딜 사업이 확정됐다는 것이 매우 뜻깊게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예산결산위원회 또 예결 소위 들어가서 제천 단양에 한 1조 3천억 정도 총 사업비 그런 사업들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이제 단초를 놨다는 것이 매우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제천 단양을 위해서 또 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신 거 얘기해 주셨고요. 그리고 뭐 어떤 이종배 의원님께서는 뭐 여러 개 제가 찾아보니까 그 법안도 또 많이 발의하시고 또 많은 일들을 하셨더라고요. 네. 대표적으로 좀 소개하고 싶은 몇 가지만 좀 얘기해 주시죠. 제가 네. 발의한 법안이 한 50개 가까이 되는데 네. 우리 우리 이 당 의원들 비교해 보니까 제가 상위에 들어갑니다. 상위 클래스에 들어가나요? 그 법안 굉장히 많이 발의를 했는데 통과된 것도 여러 건 되고 그런데 이제 저는 뭐 국가를 위해서 또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한 법안인데 제가 고심해서 만들어낸 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코로나 위기 극복 민생 지원 법안 8개 법인데요. 네. 지금까지 이제 4개 통과를 시켰습니다. 네. 우리 지역과 관련돼서 법안 냈던 게 이제
이 식물 병해충 같은 게 재난에 안 들어갔거든요. 과수화상병이 굉장히 심했잖아요. 심했잖아요, 충주가요. 그래서 과수화상병 같은 것도 국가의 재난으로 포함해서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을 통과시켰고요. 네. 그리고 이제 댐 주변 지역의 지원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피해에 비해서 미흡하기 때문에 네. 물론 뭐 제천도 해당되고 그런데 법안을 20대에도 냈는데 통과를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법안 다시 내서 환경부 장관과도 얘기를 해서 다 동의를 이미 받아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과시킬 수 있도록 좀 더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고요. 지역이 요즘 우리 충북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자꾸 인구가 줄어드는 그런 네. 문제가 있잖아요. 특히 청년들이 많이 빠져나가는 그런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지역으로 올 수 있도록 지역의 인재를 기업들이 채용할 수 있도록 기업이 지역에 오면 그 지역의 인재를 우선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집적법 냈는데 좀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지금 통과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우리 충청북도나 또 나라를 위해서 앞으로도 좋은 법 많이 만들고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네. 하겠습니다. 네, 여러 이제 발의하신 법안이나 또 이제 통과된 법까지 얘기해 주셨는데 또 계시잖아요. 발의하신 법안도 많고. 네. 또 소개도 좀 해주세요. 네.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법안 발의를 산자위 쪽에 있다 보니까 네네. 예, 우리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책에 대한 법안 발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회의에서 좀 5개는 이제 통과가 되었고요. 앞으로 지역의 특수성에 맞는 그런 법안을 이제 저희 위원들하고 공동 발의하고 또 방금 우리 이종배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네. 화상병에 대한 지원은 특히 전국적으로도 충주, 제천 쪽에 주로 집중돼 있습니다. 네. 과수 농가들이 그 화상병 때문에 아주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게 이제 국가적으로 재난으로 이제 지원받을 수 있는 법이 확정이 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 제천 난양에 집중돼 있는 또 네. 충주 쪽에 올해 엄청 발생한 그런 화상병에 대한 지원이 법적으로 된다는 것이 매우 의미가 있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코로나 시대 상호업 또 자영업자, 중소기업을 위한 육성 법안에 대해서 지금 법안 제출한 것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이종배 의원님께서는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도 또 수상하셨더라고요. 네. 오늘 어떤 건가요? 네. 20대하고 21대에 걸쳐서 네. 법률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전부 다 심사를 합니다. 그중에서 이런 법이 괜찮다 해가지고 그걸 심사위원들이 거기서 심의를 해서 가장 점수가 높은 사람들에게 주는 그런 걸 제가 받았습니다. 네. 열심히 하셨군요. 네. 근데 지금 두 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충북의 8분의 그 국회의원 중에 안타깝지만 박덕흠 의원이 지금 일을 이제 못하고 계시고 있어서 두 분이 어떻게 자주 국회에서 자주 만나시나요? 예, 박덕흠 의원도 일을 네.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쵸, 다만 이제 그쵸. 탈당을 한 상태이지 네네. 개인적으로 열심히 의정 활동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럼 두 분이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애틋해졌다고 해야 되나요? 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어떻게 자주 만나시나요? 어떻게? 그럼요. 네네. 더군다나 충주, 제천, 단양은 그동안 충북에서도 북부권으로 같이 이렇게 네. 묶여져 있는 지역인데 이번에 또 같이 동반 입성을 하면서 또 당내에서 정책의장 맡고 계시고 저는 또 원내 부대표 맡고 있다 보니까 네네. 일주일에 2번씩 그 대표단 회의 때 매일 보게 되고요. 또 현안 문제도 같이 인근 지역이라서 같이 공동 현안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 같이 협의하고 또 이정배 의장님은 또 삼선 의원이시다 보니까 네. 제가 여러 가지 자문을 많이 받고 또 정책의장으로서 저한테 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네. 가까이서 뵈니까 어떤 분이신가요? 아우 옛날에는 시장 하실 때부터 제가 알지만은 네네. 옛날에는 그 정통 관료 출신으로서의 어떤 그런 온화한 이미지만 있었는데 이제 국회 와서 뵈니까 야당 의원으로서 아주 전투력도 있으시고 아주 또 사리 분별
또 카리스마 이제 다시 보게 됐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또 국회에서 보신 거는 또 이번 처음이시니까 네. 그 가까이서 뵈니까 어떠셨나요? 네, 엄태영 의원님 전부터도 저희가 잘 알고 네네. 있습니다. 원래 훌륭한 분이고 지역에서 아주 신망이 높으신 분입니다. 국회에서 일하시는 거 보니까 상당히 책임감 있고 아주 열정적으로 일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의원들과 어떤 관계를 아주 좀 긴밀하게 이렇게 하면서 대인 관계가 좋다 보니까 네. 위원회가 자기 위원회 아닌 것도 지역과 관련되는 거는 다 찾아다니면서 꼭 해결을 하는 네. 그런 능력이 또 있으시더라고요. 앞으로에도 장래가 촉망되는. 예. 앞으로 저보다 훨씬 훌륭한 네. 국회의원으로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살아날 겁니다. 그 작년에 이제 총선 때 토론도 많이 하시고 여러 이야기를 해주셔서 도민 여러분들이 이제 또 이렇게 뽑아주시고 또 이렇게 근데 또 어떻게 활동하셨는지 그 도민 여러분들도 아마 궁금을 많이 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여쭤봤고요. 지금부터는 또 현안에 대해서 또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또 올해 또 어떤 그 충북의 또 현안에 있어서 또 어떻게 저희가 그 입장과 관련해서 충북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될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코로나가 이제 계속되고 있고 지금 이제 충북은 조금 이제 그 진정세가 있는데 또 언제 또 이게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또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상황인데 현재 코로나 상황 그리고 정부의 방역 대책에 대한 평가 생각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먼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코로나가 발생한 게 작년 1월 20일이니까 벌써 1년이 다 돼갑니다. 코로나는 저는 참 국민들은 성공했고 정부는 실패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국민들은 어느 나라 국민들보다 더 열심히 방역 지침에 따랐고 마스크 철저히 썼고 거리두기 철저히 했고 또 의료진도 밤 새워가면서 일하시고 그랬는데 정부에서 초동 대응 제대로 못했고 늑장 대응했고 지침도 오락가락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한 이런 문제 또 조기에 백신을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백신 후진국이 될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다. 위기라고까지 하지만 그런 나라의 어려움이 처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또 병상 문제도 네. 제때 확보를 못해서 기다리다가 돌아가시는 분이 생기는 등 저는 정부의 방역 대책은 실패했다고 봅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했거든요. 제가 12월 초에 코로나 안심 3정책도 발표했습니다. 거기에 있는 것이 백신 조기에 확보해라. 병상 중환자를 위해서 병상 조기에 확보해라. 그다음에 신속 간이 진단 키트 같은 걸 보급해서 빨리빨리 이렇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도 발표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늑장한 겁니다. 네. 결국 그러다 보니까 백신도 조기에 확보를 못했고 접종이 다른 나라보다도 상당히 늦어지는 그런 문제가 이렇게 생기는 거거든요. 코로나의 종식도 문제지만 코로나로 인한 피해 문제,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런 피해들, 그 피해 입은 계층에 대해서 우리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그분들의 생존, 위기에 처해 있는 그분들을 우리가 살려내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 예산 때도 좀 강력히 주장을 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긴급재난지원금 3조 저희들이 요구해서 반영이 됐고요. 네. 백신도 반영이 됐고 감염병 전문병원도 더 늘리도록 저희들이 요구했는데 1개 정도 더 어쨌든 늘렸습니다.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이제 코로나 대응책으로서 주장을 해서 했는데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한 피해 계층 5대 생존 대책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저희가 직접 발표를 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정부에서 좀 더 정부 여당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생존 대책에
이 임대료를 포함해서 소상공인들에게 500만 원까지 좀 지원을 하자. 네. 또 전기료, 상하수도료 이런 거 3개월간 면제를 해드리자. 이런 것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아직도 안 받아들여지는 거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저희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게 정치적으로 방역이 이용되거나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네.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 코로나를 조기에 종식하고 코로나로 인한 피해 계층을 지원하는 데는 초당적으로 협력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국민은 성공했는데 정부는 실패했다. 네, 그렇게 이제 간단하게 이제 정리하면 그렇고요. 그 네. 코로나 상황 방역 대책 네. 어떻게 보셨나요? 예, 그렇죠. 지금 세계 주요국들이 지난달부터 미국의 뭐 화이자, 모더나 또 아스트라제네카 네. 백신을 좀 맞고 있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시작을 못 하고 있습니다. 뭐 영국은 12월 8일부터 백신을 했고 40여 개 국가가 백신에 대해서 이제 다 승인을 한 상태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예, 지금 저희 나라가 지난 여름부터 미국이나 유럽들은 이제 백신 확보를 해서 노력했는데 네. 저희 정부에서는 그걸 너무 과신하고 자화자찬하다가 뭐 홍보비만 1,200억 쓰고 대비를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오늘 같은 이렇게 백신 없는 새해를 맞이한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깝고요. 저희 뭐 야당이니까 무조건 질책하는 게 아니고 그동안 진행 상황을 보면은 너무 정보가 아니었다는 것이 국민들도 알 만큼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반성이나 어떤 사과는 없이 무조건 발뺌하고 책임 전가하다 보니까 점점 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다 보니까 뭐 다음 달부터 백신이 온다 해도 국민들이 잘 믿지 못하는 네.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아무튼 여야 할 것 없이 코로나 빨리 종식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백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정부가 지금 예산 1조 2천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당초 예산 556조 중에서 코로나 백신이 전혀 없었어요. 예산에. 네. 그래서 저희 야당에서 주장해서 그나마 1조 2천억을 2조를 증액하면서까지 확보를 했습니다. 저희 야당에서는 그 뉴딜 사업에 대한 예산이 너무 많다. 그거 좀 줄이고 백신 확보하자 그렇게 주장했는데도 오히려 증액하면서까지 간신히 확보를 한 상태인데 앞으로 여야 할 것 없이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는 더욱더 힘을 모아야 되겠고요. 국민들이 정부 여당이나 또 우리 야당과 같이 힘을 모아서 빨리 이 난국을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분 다 공통적으로 이제 정부의 백신 확보가 늦어진 점은 꼬집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충청권 현안으로 좀 돌아오겠습니다. 예. 먼저 이제 지난번에 지난주에 여기 또 민주당 의원님 나오셔서 제가 똑같이 여쭤봤는데 이제 충북 정치권에 저희가 이제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어요. 네. 그 점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구속 기소되기도 했고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린 박덕흠 의원이 탈당하고 또 윤곽근 또 국민의힘 충북도당 위원장의 구속 기소까지 여러 일들이 있어서 그걸 보면서 좀 가뜩이나 또 코로나 때문에 또 마음이 또 그런데 도민들의 마음이 조금 좀 그랬습니다. 네. 그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네, 참 정치인으로서 많은 지지를 해주신 우리 도민 여러분께 먼저 실망을 끼쳐드려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 이제 우리 지역구에 갑자기 국회의원이 없으면 또 우리 지역구의 국회의원이 탈당을 해서 무소속이 되면 우리 지역에 좀 피해를 입을 것 아닌가 하는 걱정도 많으시라고 생각합니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선 우리가 여야 할 것 없이 같이 힘을 모아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박덕흠 의원님이 이제 이해관계 때문에 이제 국토위를 그만두고 저하고 바꿔서 이제 환노위로 가시고 제가 국토위로 가서 이어서 또 국토위의 소관사항인 우리 철도공사 통폐합 문제도 제가 사장도만 해서 좀 잘 챙기고 있고 제천 일입니다만 잘 챙기고 있고 에어로케이 운항증명도 제가 관심을 갖고 네. 해서 운항증명이 나왔습니다. 네.
앞으로도 뭐 이 문제뿐만 아니라 충청북도가 발전하기 위한 다목적 방사강 가속기 사업이 성공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좀 다 모을 거고요. 우리 도민 여러분 그런 걱정하시는 지역 발전 문제는 우리가 여야 없이 같이 힘을 합쳐서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만 이제 정치인으로서 누구보다도 모범이 돼야 되니까 늘 노블레스 오블리주 그런 도덕성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네. 한 말씀 해주시죠. 네, 하여튼 여러 가지 뭐 다른 이유를 떠나서 정치인으로서 국민들께 뭐 실망을 시켜드린 거에 대해서는 저도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뭐라 드릴 말씀은 없고요. 다만 이제 나름대로 억울함이 있다고 하니까 그건 이제 법 차원에서 이제 시시비비는 가려질 것이고, 저희 충북 도당 입장에서는 이제 도당위원장님이 이제 맡고 계시는 윤곽근 위원장이 구속되다 보니까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저도 그 전전 도당위원장으로서 저도 활동을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저희 보궐선거도 있고 이제 내년도에 지방선거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기다 보니까 저희 당인 입장에서 그런 공백이 좀 많이 좀 염려가 되고요. 그거는 또 우리 저희 이종배 의원님이 여러 가지 저와 같이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잘 정리가 될 것이고, 앞으로 정치인들이 좀 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자성하고 반성하면서 국민들의 신망을 얻기 위해서 또 노력하는 계기로 삼아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일들로 이제 그 정치인의 참 책임감이 무겁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좀 실감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앞으로 좀 잘 풀렸으면 좋겠고요. 그 이제 충청권의 최대 이슈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작년에 뭐 계속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그 이제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다시 제안을 해서 또 불이 붙었고, 지금 이제 민주당 내에서는 TF도 있어서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에서도 이제 입장을 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여러 그 이제 반대되는 입장을 또 대놓고 낼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좀 애매한 국민의힘의 입장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 행정수도 완성, 국회 세종시 이전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입장이신지, 또 의원님들은 어떻게 지금 그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먼저 이번에는 엄태영 의원님부터 해주시죠. 네, 그 세종시의 국회 분원을 유치하니만이 그런 말이 이제 지난 총선 때 있었죠. 그런데 지난 연말에 느닷없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 국회를 세종시에 이전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네. 저는 충분한 논의도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그 집권 여당이 힘으로 밀어붙이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 먼저 진르고 보자는 차원인지 모르겠으나 국회를 세종시에 옮긴다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일단은 헌법상 국회 본회의장과 국회의장실은 원래 수도에 두게 돼 있기 때문에 수도를 옮기지 않는 한 옮길 수 없는 것이고요. 네. 민주당에서는 상임위 10개와 뭐 일부 어떤 그 법제처나 뭐 예산처를 옮기겠다 하는데 정말 꼼수죠. 지금 세종시도 지금 10년이 됐습니다만 변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10년 동안 그 직원들의 주거 환경이 좋아졌습니까? 아니면 국가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됐습니까? 오히려 비효율만 늘어났습니다. 네. 그러면서 국회 일부를 옮기겠다고 올해 145억 설계비까지 세웠는데 정말 선거를 앞두고 정치공학적으로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충청인의 한 사람으로서 순수하고 정말 충성스러운 충청도민들을 정치적으로 너무 이용하는 거 아닌가 이런 불쾌감까지 듭니다. 네. 아무튼 이게 현실적으로는 여러 가지 제약이 많다 보니까 쉽지 않고 차라리 청와대까지 옮기는 천도를 추진하지 않는 한 이것은 임시 방편적인 어떤 선거용밖에 되지 않는다. 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국회 세종시 이전 이것은 모든 국민들도 저와 같은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으리라 보고 야당에서 국민적 합의가 되지 않는 정책에 대해서는 앞으로 꼼꼼히 따져서 국민들한테 소상히 밝힐 계획입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의 정치적인 그런 의도도 있을 수 있고요, 꼼수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일단 차치하면 행정수도 완성 또 국회 세종시 이전에 대한 그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저는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 네. 분권에 대해서는 전부터 늘 찬성해 왔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이용하다 보니까 지금 세종시도 제대로 지금 완성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네. 10년 동안 그 상태에서 발전도 안 되고 있고, 저는 오히려 과거 MB 정부 때 수정안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네. 수정안이 어떤 거였죠? 그러니까 기업도 집어넣고 대학도 넣고 또 일부 공공기관도 넣어서 어차피 할 수밖에 없는 정책이라면은 좀 더 현실적으로 제대로 된 도시를 만들자는 게 수정안이었는데 네. 당시에 또 그것도 정치적으로 악용되다 보니까 그냥 세종시 원안을 고집하다 보니까 지금같이 정말 균형에도 맞지 않고 국가 발전에 도움이 안 되고 공무원들만 서울하고 세종시 왔다 갔다 하면서 길에 쏟는 비용과 그 여러 가지 소모가 얼마나 큽니까? 이런 비현상이 나타났는데 여기다 다시 또 국회를 집어넣어서 뭘 하겠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도 일관성도 없고 또 국가의 백년대계를 생각하는 그런 정책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예 충청권에 수도로 옮겨서 제2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그런 큰 구상이 결정되지 않는 한 네. 일부만 옮긴다 하는 것은 이건 정권에 따라서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저희 야당 입장에서는 하려면 제대로 해라. 그런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 당에서 현 여당이 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네. 미비점은 계속 보완하고 또 큰 그림에서 원칙론을 다시 세우게끔 만들어서 제대로 된 국가 균형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뭐 찬성을 하지만 하려면 제대로 그렇죠. 해라. 지금 완전히 선거 공학적인 부분이 더 크다 보니까 네. 예산 낭비, 비효율 그 중간에서 공무원들이 희생되듯이 또 다른 어떤 불균형이 된다는 얘기죠. 국회를 일부만 옮기면은 서울에 있고 그 세종시에 있는 그 공무원들의 불균형은 오히려 지금보다 더 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국회를 제대로 옮기고 청와대까지 비효율을 맞출 수 있는 그런 효율을 없앨 수 있는 제대로 된 정책을 다시 세워야 된다는 것이 네. 저희 논리고 앞으로 이제 대선 끝나고 나서 네. 또 새로운 정부가 구성이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전체의 틀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확실한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한 대계를 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뭐 선거 공학적인 의도가 더 크다. 그런 얘기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보면 한 번에 옮기는 거는 더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뭐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행정수도를 완성한다든지 네. 세종의사당을 설치하는 문제는 국가균형 발전이나 또는 지방분권의 중요한 과제로서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4.15 총선에서 세종의사당 설치를 공약을 내세웠고요. 네. 지난번 올해 예산을 세울 때도 여야 합의로 설계비부터 그래도 증액해서 세워놨습니다. 다만 이제 어떤 형태로 어느 규모로 이렇게 옮길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상당한 논의가 필요하다. 조금 더가 아니라 상당한 논의가 필요하다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2월 달에 국회 운영위에서 여야 합의로 공청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렇게 국회를 옮긴다든지 앞으로 또 이후에 정부나 청와대나 또는 뭐 법원까지도 옮길지 여부에 대해서 이런 좀 큰 그림을 그린 상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다른 거 하려다가 안 되니까 우선 국회부터 옮기자 이렇게 시작이 된 부분은 자칫 정쟁의 요소가 될 것이다. 네. 국가 백년 대계이니만큼 국민들이 갈등하지 않고 또 국회에서도 갈등하지 않고 여야 합치로 협의하에 원만하게 진행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하는 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청회도 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좀 수기를 해가면서 합의점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세종시가 완성이 되고 또 지역이 발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이제 단계적으로 더 옮겨보자 하는 그런 입장인지 그것도 좀 애매한 상태고요. 우선은 한 10개 정도 상임위를 옮겨서 운영을 한번 해보자 이러니까 그 운영 결과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그런 데까지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다 찬성을 했고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이십니다. 이제 지난해 이제 충청권의 그 뭐 가장 큰 이슈는 방금 이제 얘기한 행정수도의 완성, 뭐 세종시 이전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 생각에는 두 번째가 뭐 물론 다 연장선에 있습니다. 충청권 메가시티. 아마 이제 도민 여러분들께서는 메가시티는 또 뭐야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뭐 저희 충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메가시티 관련된 그런 논의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뭐 수도권 1급 체제에 대한 그런 어떤 대응 논리인데요. 이제 뭐 충청권에 4개 시도가 있습니다. 충북, 충남, 대전, 세종이 있는데 그 4개 시도가 모여서 생활경제권을 만들자라는 게 이제 충청권 메가시티인데 그 중에 뭐 행정수도 완성이 과업 중에 하나 있을 테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이 또 있습니다. 이 메가시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예, 제가 지난 예산국회 이전에 네. 전국을 쭉 다녔습니다. 가서 자치단체장 만나서 건의할 사항, 예산과 관련해서 건의할 사항, 법안과 관련해서 건의할 사항을 쭉 들었는데 다니다 보니까 대구 경북이 지금 통합 움직임이 있고요. 네. 또 광주 전남이 통합 움직임이 있습니다. 부울경도 연합 움직임이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마치 이게 메가시티나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충청권도 메가시티로 하나의 어떤 생활 경제권을 형성을 하자 이런 거거든요. 네. 이런 것이 이제 그동안 계속 수도권만 발전하다 보니까 수도권에 대응해서 우리도 발전을 해 나가야 될 거 아니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시작된 겁니다. 수도권 인구가 전체 2,600만 좀 넘거든요. 네. 우리 충청권 합치면 한 560만 정도 되는데요. 그래도 560만이라도 합쳐야 우리 덩치가 커지니까 좀 더 파워가 생기고 또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균형 발전할 수 있는 것도 서로 이렇게 나눠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체제도 만들 수 있지 않냐. 또 내적 교류를 통해서도 어떤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바로 메가시티가 되겠습니다. 네. 저는 메가시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요. 여기에서 하는 광역교통망 구상도 꼭 실현될 수 있도록 제가 국토위에서 앞장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메가시티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진작 했어야 된다고 진작 생각합니다. 했어야 예, 저는 그 8년간 시장하면서 도청 회의를 매월 오지 않습니까? 오면은 항상 충북 지도만 오려놓고 회의를 항상 해요. 뭐 북부권이 어떠니 남부가 어떠니 너무 답답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제천 시장할 때 제천 단양 또 강원도 영월 평창 경북의 영주 봉화를 묶어서 3도 6개씩은 협력회를 만들었습니다. 무엇보다 도 경계 간에 뭐 도로니 뭐니 아주 열악한 생활권이 많습니다. 그걸 같이 이제 해결해 보자는 차원에서 만들어서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했었는데, 네. 그 도 차원에서도 진즉에 충청권 전체 이런 광역 그 도시계획도 세우고 이런 메가시티를 만들어서 요즘에 이제 고속철실하다 보니까 그런 그 도시철도도 만들고 또 충청권 뭐 실리콘밸리도 뭐 구성을 해서 특구도 만들고 또 요즘에 뜨고 있는 AI 뭐 자율자동차에 대한 어떤 그런 시범 특구도 만들고 네. 그거를 종합적으로 하면은 충청권이 자연스럽게 균형 발전이니 또 지방 분권이 이런 거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뭐 국회를 뭐 옮긴다고 쓸데없는 고집보다도 진작 이런 사업들이 진짜 충청권을 새롭게 살리면서 21세기의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찬성이고요. 앞으로 행정이 과역화되면서 네. 국가의 어떤 예산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보니까 국회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저도 적극 후원하고 또 제 가지고 있는 생각도 또 담아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어느덧 또 시간이 이제 또 많이 갔는데요. 지금 제가 이제 드릴 질문은
엄태영 의원님께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시면 제가 꼭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 이제 이 질문은 이제 제천 단양 지역에 이제 관심이 큰 그런 이제 질문인데요. 이제 그동안 제천 단양 그 이제 시멘트 공장이 또 많지 않습니까? 많죠. 저도 이제 가보면 예. 굉장히 많은데 그 이제 주변에 이제 피해 주민들이 있어서 그 피해 주민들을 좀 지원하자는 취지로 그동안 시멘트세를 이제 좀 신설하기 위해서 예, 충청북도가 좀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엄태영 의원께서 시멘트세 기금 조성보다는 시멘트세보다는 좀 기금을 조성하는 편이 낫겠다라고 이제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또 언론에 많이 또 회자가 그랬었죠. 되기도 예. 했는데 어떤 이유에서 투자를 하셨는지 또 얘기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제천 단양이 그 주변이 전체 국내 생산량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시멘트 생산량에. 그 오래전부터 이제 지켜보면서 시멘트로 인한 여러 가지 그 의명이 있지 않습니까? 고용 창출이나 지역 경제 이바지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시멘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주변의 어떤 환경 파괴, 또 주민들의 건강 악화 이런 것들이 늘 문제가 되어 왔죠. 그게 거의 60년 동안 이어져 왔던 그런 이제 폐해였는데, 네. 이걸 이제 어떤 방법이든 간에 해결해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뭐 시멘트세든 뭐든 이제는 시멘트 회사들도 이제는 사회적 공익을 위해서 이제 같이 좀 윈윈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제 저도 적극적으로 이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멘트 세금이냐 기금이냐 하는 것은 지난 20대 국회 때 제가 등원해 보니까 20대 국회 때 이철구 의원이 발의해서 시멘트세에 대한 법안을 발의했다가 해당 지자체 또 해당 의원들하고 또 시멘트 협회하고 같이 기금으로 가는 걸로 이미 합의를 봤더군요. 네. 그래서 그 법안을 폐기시키고 다시 기금으로 가는 걸로 이제 거의 합의를 하고 이제 실행할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21대 국회 들어와서 충북지사님, 강원지사님이 주축이 돼서 네. 시멘트 생산은 별로 되지 않는 그 전남 장성에 있는 지역구 의원을 앞세워서 이제 법안을 발의했어요. 그래서 강원도에 영월, 동해, 삼척, 강릉의 지역구 의원 세 분이 아주 노발대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20대 국회 합의 봤는데 아무런 상의도 없이 또 시멘트 생산도 안 되는 지역의 의원을 대동해서 이렇게 발의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거는 여러 가지 금액을 떠나서 이제는 출발하는 게 중요해서 출발 단계에 와 있는데 왜 자꾸 또 일을 어렵게 만드느냐 이런 얘기예요. 저 역시도 같이 토론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기로 합의를 보고 지금 다음 주에 그 4개 지역의 의원들이 강원도 세 저까지 넷이 만나서 그 기금에 대한 여러 가지 위원회 발족이나 네. 금액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출범을 이제 하기 위한 기자회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지켜보고 가는 것이 옳다. 그래서 이 법안의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 충북지사, 강원지사 두 분께서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 네. 또 지역민들이 원하는 부분대로 가고 있는지 상황을 보고 또 시멘트 회사의 상생의 어떤 의욕이 얼마나 있는지 네. 진행 상황을 보고 나서 다시 좀 논의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지역의 시민단체 또 각 회사 노조 또 각 뭐 이 지역에 관련된 사람들은 다 기금으로 가는 걸 원하고 있더군요. 네. 그 이유는 세금으로 가게 되면은 그 세금 편성과 그 지출에 있어서 너무 경직될 수밖에 없다 보니까 편성 지침이 있다 보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피해 지역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건강 검진이나 그 밖에 여러 가지 뭐 장학금 지원이나 또 실질적으로 생활에 와닿는 그런 거는 지원할 수가 없고 뭐 도로나 뭐나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사업만 가능하기 때문에 네네, 지역민들은 기금으로 가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게 해달라. 그것이 이제 지역민들의 바람이고 저는 근본적으로 60년 만에 시멘트 회사와 같이 합의하에 네. 환경 피해 또 환경에 대한 어떤 그런 보수 또 지역민들에 대한 혜택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집행이 된다는 그 차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또 설명을 하신 것 같고요. 근데 향후 또 입장을 발표하신다니까 또 그 얘기를 또 저희가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에서.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좀 짧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최근에
그 사회 안전 지수라고 그게 이제 통계가 조사가 됐는데 그 충주 제천이 사회 안전 지수가 이제 뭐 사회 안전과 불안감에 영향을 미치는 뭐 경제 활동, 생활 활동, 건강, 뭐 주거 환경 등 여러 가지 분야로 이렇게 그 조사를 하는 건데 전국 155개 시 군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충주와 제천이 뭐 거의 꼴찌 수준이다. 뭐 이런 조사 결과가 있더라고요.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충주는 뭐 소득이나 건강,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좀 큰 걸로 나타났고 제천은 비슷합니다. 소득이나 건강, 환경에 대한 인식이 좀 나쁜 걸로 조사가 됐는데 뭐 이걸 보고 조금 놀라셨는지는 또 모르겠습니다. 요 입장은 좀 어떠신지 짧게 좀 한 말씀씩만 해주시죠. 예. 네, 일단. 네. 이 평가를 제가 면밀히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 분석을 해보니까 이 객관적인 평가가 아닙니다. 주관적인 평가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활동의 미래 부분은 충주가 6.36입니다. 이 100점 만점에 6.36 말이 안 되는 그런 점수가 나왔어요. 충청북도 진천은 64점, 제천도 27점. 충주가 어찌 6.36인가 이거 분석을 해보니까 이거는 주관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정확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평가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사회 안전과 관련해서는 관심을 늘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안전한 사회가 되는 것은 그 사회를 운영하는 데 기본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에 있으면서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충주 강원권에 배치되는 119 특수구조대 또 화학재난방재센터 이런 걸 충주에다 유치를 해서 네. 가장 빨리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요. 또 미래융합의학센터도 금년도에 이제 준공이 됩니다. 그리고 국가산단으로 바이오헬스 전문 국가산단도 이제 유치를 해서 그게 예태까지 통과를 됐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앞으로 이제 제가 약속한 상등병원 유치를 하면 충주의 안전과 보건이 아주 좀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갈 것이다. 네. 안전지수 평가받는데 아마 상위로 랭크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저도 이거 뉴스니까 이제 관심 있게 봤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회 안전 지수가 이 정부가 발표한 수치가 아니고요. 또 이 제가 궁금하고 의아해서 이제 알아봤더니 이게 10월 13일부터 11월 3일까지 20일간 이제 조사했더군요. 근데 그때는 좀 코로나 때문에 이런 거 있어 처음에는. 그런데 코로나가 그때는 제천이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던 11월 25일까지 청정 지역이었거든요. 네. 그게 10월 말에 또 11월 초에 했다면 이거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고 제가 볼 때 2017년도에 제천에 큰 화재가 났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트라우마 또 거기에 대한 또 기억들이 시민 의식조사에서 반영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또 수치를 보니까 치안연수는 60점이에요. 그런데 소방이 35, 또 안전인프라가 31. 상대적으로 이게 낮은 거 볼 때 이게 화재 사건의 어떤 그런 후유증이구나 생각을 했고 앞으로 뭐 안전과 관련돼서 또 안전지수와 관련돼서는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겠지만은 특히 제천 단양에는 더 제가 더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동기고요. 네. 국회 차원에서 이런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런 사상자가 많이 나지 않는 그런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 법안으로 또 예산으로 많이 지원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올 한 해 또 여러 계획과 포부가 있으실 텐데 시간이 좀 다 돼서 1분 안에 좀 한 말씀씩만 해주시죠. 네. 네, 어느 때보다도 나라가 굉장히 어렵고 또 국민들도 일상을 빼앗긴 아주 참 힘든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저는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으로서 국민들에게 일상을 되찾아드리고 또 나라도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법치주의가 요즘 무너지고 있는데 이것도 바로 세우고 경제도 다시 활력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비전 있는 정당이라는 그런 당으로서 국민들께 인식을 받고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4월 7일 날 재보궐선거가 중간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진정성을 국민들에게 알려드림으로써 좋은 성적표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제천단양의 엄태웅 의원님. 네, 지난해부터 참 경험해보지 못한 어려움 속에 국민들이 지내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것이 더 아주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빨리 코로나 전국이 빨리 가셔서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새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도 국회 차원에서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또 충북의 여러 가지 가치들이 많이 평가절하된 부분이 있습니다. 천혜의 자연환경 또 여러 가지 잠재력이 국회 차원에서 중앙에 알려줄 수 있도록 또 법안으로 예산으로 많이 뒷받침을 할 것이고요. 충북의 발전 또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뽑아주신 그런 지역민들의 또 국민들의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멋진 의정 활동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초선 의원으로서 그 초심 또 네. 잃지 않기를 또 바라고요. 그리고 정책위의장으로서 멋진 활약 또 기대하겠습니다. 네, 건강 잘 챙기시고 앞으로 또 어떤 활동 잘 하실지 저희가 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주 지역구 이종배 의원, 제천단양의 엄태영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CJB 시사 공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